허허, 겨우 8살짜리 꼬마가 감히 나와 지혜를 겨루겠다. 내 수수께끼에 져서 소금을 만드는 노비가 된 놈들이 몇인 줄 알고 이러느냐? 서산 가로림만에서 가장 큰 연막을 가진 만석군, 가마솥 30개로 소금을 구워대며 고을 양반 못지않은 권세를 휘두르던 오염주가 내려다보는데 글쎄 그 앞에선 꼬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제가 지면 동사리를 하겠사옵니다. 하오나 제가 이기면 천냥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거두지는 않으시겠지요? 대체 이 누더기를 걸친 어린 것이 누구이기에 백십리를 맨발로 걸어와 천하의 오염주 앞에 버젓이 섰단 말입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땅 충청도 서산은 서쪽의 가로림만과 남쪽의 천수만 두 바다를 끼고 앉은 소금의 고장이었습니다. 갯벌 흙에서 짠물을 걸러 무쇠가마솥에 밤낮으로 끓여 소금을 굽는 자염이라는 것이 이 고장 사람들의 살림이었지요. 가마솥을 수십 개씩 걸어놓은 연막을 가진 염주들은 양반 못지않은 권세를 누렸으나 가마솥 하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염주에게 소금을 외상으로 떼어다 등에 메고 장터를 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값은 염주가 정하고 외상값에는 이문이 붙으니 팔면 팔수록 빚이 느는 세상이었지요. 그 서산 땅 남쪽 끝 천수만 바닷가 끄트머리에 초가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바닷바람에 사가서 군데군데 하늘이 비쳤고 흙벽은 금이 가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들이쳤지요.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터에는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깔려 있었고 담장 대신 갈대를 엮어 세운 울타리가 바람에 흔들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석이라는 사내가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서산 북쪽 가로림만의 오염주라는 만석군에게 소금을 외상으로 떼어다가 지게에 바리바리 지고 천수만 일대 장터를 돌며 파는 소금장수 노릇이었지요. 나이 40이 채 안 된 한창 때였건만 소금짐 때문에 등허리가 벌써 굽기 시작했고 바닷바람과 소금기에 절은 얼굴은 검붉게 그을어 50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트고 어깨에는 지게 끈 자국이 깊이 패여 여름 적삼을 벗으면 두 줄기 붉은 자국이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선명했어요. 무명호 적삼은 때가 절어 누렇게 변한 지 오래였고 집신도 바닥이 닳아 맨발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금값은 오염주가 정하는 것이고 외상값에는 이문이 덧붙었으니 서기가 아무리 다리가 부르트도록 장터를 돌아다녀 봐야 빚만 계속 느는 기막힌 형편이었지요. 올해 들어 외상빚이 300냥을 넘었는데 소금장수가 1년을 피땀 흘려 벌어야 겨우 20냥이 남을까 말까한 세상이었으니 300냥이라는 돈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빚이었습니다. 서기는 밤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천수만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깊던지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그런 서기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큰돌이라 불렀고 올해 12살이었어요. 이 아이가 참으로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아버지가 새벽녘에 지게를 지고 나서면 말없이 따라 나서서 천수만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팔고 장터에서 남의 짐을 날라주며 한 푼이라도 벌어왔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컸으나 끼니를 자주 거르는 탓에 팔다리가 앙상했고 해진 삼배 저고리에 무릎이 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참하고 어지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궁이에 불을 떼고 동생 밥을 챙기고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맹문동 뿌리를 다려 올리는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키는 일은 묵묵히 잘했으나 스스로 무언가를 궁리해내는 재주만은 타고나지 못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둘째가 문제였어요. 막동이라 불리는 이 녀석이 올해 겨우 8살이었는데 하루 종일 하는 짓이라고는 천수만 갯벌을 맨발로 쏘다니며 개를 쫓고 고둥을 줍고 밀물이 들어오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를 건져와서
이건 배다 저건 뗏목이다. 혼자 중얼거리며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이 물려준 저고리가 너무 커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다녔고 볼은 바닷바람에 벌겋게 텄으나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였지요. 형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갯벌에 쪼그려 앉아 조개를 캐고 있어도 이 녀석은 갯벌 한가운데 드러누워 하늘의 구름을 세고 있었고 바지락 대신 갯벌 진흙으로 성을 쌓다가 밀물에 무너지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돌아오면 조개 한 알캐지 않은 진흙투성이 손으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이런 것을 묻곤 했지요. 아버지, 밀물은 왜 매일 다른 때에 들어와요? 아버지, 갈매기는 비가 오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 아버지, 소금은 왜 불에 끓이면 하얘져요? 포구 앞에서 그물을 깁던 아낙네들이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석인의 큰애는 저리 부지런한데 둘째는 어째 저리 빈둥거리기만 하는지 원. 형은 이미 반어른인데 동생은 되먹지 못해도 보통 되먹지 못한 게 아니야. 저러다 커서 뭐가 되겠어. 장터에서 엿을 파는 영감도 고개를 내저었지요. 저 아이는 커서 형 밑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다행이야.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애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막내는 하루 종일 갯벌에서 놀기만 하니 일을 어쩌나? 하지만 아버지 서기만은 달랐습니다. 저 막내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 뭔가 보통 아이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물때가 바뀌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갈매기가 높이 나는 날은 어김없이 비가 온다며 족족 마치고 포구에 들어온 고깃배에 물 빠진 자국만 보고도 어디 바다에서 왔는지 알아맞히는 그 신통함이 그저 장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그게 무엇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한 갯마을 등짐 장수에 되먹지 못한 둘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볕이 천수만 위로 길게 들이우는 저녁이었지요. 서기가 장터에서 돌아와 빈 지게를 마루 밑에 밀어넣고 두 아들을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아버지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엽전 두잎이었어요. 오늘 하루 소금 한 짐을 지고 30리를 걸어 팔고 남은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남은 게 이거 두잎뿐이다. 이 엽전 한 잎으로 이 빈 방을 가득 채워보아라. 내일 저녁까지 해놓거라. 큰돌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막동이도 따라서 대답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했지요. 그 작은 머릿속에서 이미 뭔가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큰돌이 부지런히 장터로 나갔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으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곤 집단 한 묶음이 고작이었지요. 큰돌은 묵묵히 집단을 사들고 돌아와서 방 안에 한 움큼 한 움큼 꾹꾹 눌러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짚을 펼쳤다, 눌렀다, 다시 쑤셔 넣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방의 절반이 채 차지 않았어요. 큰돌은 주저앉아 시무룩한 얼굴로 집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동이는 아침부터 포구 근처를 어슬렁거리더니 해질 무렵에야 슬금슬금 돌아왔는데 손에 든 것이라곤 기름 한 종지와 심지 한 오라기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마를 짚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형은 집단이라도 사왔는데 너는 기름이 다 뭐냐? 막동이는 빙글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큰돌의 방을 보았지요. 집단이 방 절반을 채우고 있었어요. 큰돌의 눈에는 아버지께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는? 서기가 막동이를 바라보았지요. 막동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꼭 닫았습니다.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지요. 가을 해가 이미 천수만 너머로 넘어간 뒤라 방 안은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잠시 뒤 사각사각 부싯돌 치는 소리가 나더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기름 종지 위에 심지를 올려
등잔불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두웠던 방 안 구석구석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구들장 위에도 갈라진 벽 틈새에도 천장의 석가래 사이에도 그 작은 등잔 하나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하나도 빠짐없이 방 안 가득 번진 것이었지요. 어둠이 차지하고 있던 방 안을 빛이라는 것이 단 한 치의 틈도 남기지 않고 가득 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빛으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기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조그만 등잔불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큰돌도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머니마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단으로 절반도 못 채운 큰아들의 방과 빛 한 줄기로 가득 찬 이 방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지요. 하지만 이튿날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지, 그게 무슨 재주냐? 등짐장수 아들이 등잔불 밝힌 것 가지고 호들갑이야. 맞아. 밥벌이에 보탬도 안 되는 장깨를 가지고 뭘 그리 야단이냐? 세상은 여전히 이 아이를 되먹지 못한 개구쟁이로만 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곤히 잠든 뒤 서기가 살그머니 막내가 자는 방문을 열었지요. 형이 물려준 큰 저고리를 입을 삼아 끌어안고 새우잠을 자는 막동이의 볼이 달빛에 벌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갯벌 지늘기 미처 씻기지 않은 맨발, 햇볕에 까맣게 탄 코끝, 쥔 손에서 빠져나온 고등 껍데기 하나. 그런데 잠든 얼굴에서도 어딘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기가 막내의 이마에 살며시 손을 얹었는데 그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에 아이의 온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지요. 서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런 재주를 타고났으니 어딘가 쓸데가 있을 텐데. 천수만 위로 짠 바람이 불어왔고 갯벌 너머로 파도가 밀려들었다 빠져나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쇠부엉이 한 마리가 울었지요. 서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을 닫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빛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이 또 한 밤 지나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가 머지않아 아버지와 형의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가난한 갯마을의 하늘 아래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등잔불 사건이 있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에 누군가 큰 방문 한 장을 붙여놓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 영감이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지요. 서산 가로림만 오만석이 알리노라. 본인과 지혜 겨루기를 하여 이기는 자에게 외상값을 모두 탕감하고 천냥을 얹어주겠노라. 딴 지는 자는 천냥 어치 품삯으로 3년간 연막 고공살이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관아에 올릴 것이니 도전할 자는 가로림만 연막으로 찾아오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냥이라는 돈은 이 가난한 갯마을 사람들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염주의 지혜 겨루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 양반한테 덤볐다가 종된 사람이 한둘이냐. 태안의 박서방도 해미의 조씨 영감도 다 거기 끌려가서 소금 가마 앞에서 뼈가 녹고 있다더라. 천냥을 미끼로 걸어놓고 사람을 낚는 거야. 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진 사람만 종이 되는 판인데 누가 나서겠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고 사내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염주라는 자는 서산 북쪽 가로림만 입구에 가마솥 30개를 걸어놓은 최대 규모의 연막을 가진 만석군이었는데 어찌나 말재주가 좋고 머리가 빠른지 평생 수수께끼로 수백 명과 겨루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겉으로는 지혜로 겨루자는 공정한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난하여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꿰어 종문서를 받아내는 것이 그 진짜 속셈이었습니다. 고을 관아와도 손이 닿아 있으니
한번 종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3년이고 5년이고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천수만 위로 뜬 반달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는 300냥이라는 빚이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지요. 이대로 가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오염주가 빚 독촉을 할 것이고 갚지 못하면 집안 식구 모두가 그 연막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등짐장수로 평생을 갈아 넣어봐야 300냥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이문이 붙어 400냥, 500냥으로 불어날 것이 뻔했어요. 서기가 안방에서 자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낮에 방문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저녁밥을 짓던 아내의 등이 유난히 좁고 마른 것이 눈에 밟혔지요. 다시 아이들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돌이가 동생을 감싸 안고 잠든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서기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지혜 겨루기라도 해보자. 이대로 앉아서 온 가족이 종이 되느니 한번 해보고 지더라도 내 한 몸 고공살이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서기는 밤새 궁리를 했지요.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자신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이니 아무래도 젊은 머리가 필요했어요. 큰돌이가 떠올랐습니다. 큰돌이는 차분하고 성실하니 분명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막동이는 아예 생각에 넣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개구쟁이를 어디 그런 자리에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서기가 큰돌을 조용히 흔들어 깨웠지요. 창 밖으로 천수만의 갯벌 위에 아직 안개가 자욱했고 어디선가 물새 한 마리가 낮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가로림만에 일이 좀 있다. 너도 따라가자꾸나. 예, 아버지. 큰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는 아이였지요. 서기가 마루 위에 쌀 한 줌을 올려놓고 아내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큰돌이와 오염주댁에 간다는 쪽지였지요. 막동이에게는 장사하러 간다고 둘러대달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지요. 서기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새벽별이 하나 걸려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막동이가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큰돌이 떠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막동이가 아침에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형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마루로 나가보아도 마당을 돌아보아도 아버지와 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형님은요? 글쎄다, 장사하러 가셨나 보다. 어머니는 둘러대며 말을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막동이는 놓치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아버지와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다가 눈을 붉히곤 했어요. 막동이의 가슴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지요. 막동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삼배치마를 두 손으로 붙잡고 올려다보았는데 그 8살짜리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어머니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더랍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가 어디 가신 건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아버지가 그냥 장사 보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사실은 가로림만에 가셨단다. 오염주 어른의 지혜 겨루기에 나가셨어. 지혜 겨루기요? 이기면 외상값을 탕감받고 1000냥을 준다는데 지면 3년간 고공살이를 해야 한대. 아버지가 큰돌이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말끝을 흐렸지만 막동이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진 것이었지요. 소식이 없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버지와 형님은 가로림만 연막 어딘가에서 뜨거운 가마솥 앞에 서서 소금을 끓이고 있을 것이었어요.
막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리 없어요. 형님은 착하지만 그런 건 못해요. 분명 졌을 거예요. 어머니가 막동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가 있겠니?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오염주 어른한테 어떻게 대들겠니? 그날 밤 막동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굽은 등허리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소금지게에 눌려 점점 낮아지던 그 등, 어깨에 패인지게 끈 자국, 갈라진 손으로 엽전 두 잎을 꺼내주시던 그 손. 그리고 형님의 얼굴. 앙상한 팔다리로 새벽마다 갯벌에 나가던 형 말없이 동생 밥을 챙기고 아궁이에 불을 떼던 형. 그 두 사람이 지금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밤낮 없이 소금을 끓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간밤에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지요. 어머니, 저도 가로림만에 가야겠어요. 뭐라고?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 겨우 8살인데. 저라야 이길 수 있어요. 형님은 착하지만 수수께끼는 못 풀어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마저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 어미 혼자 어찌 산단 말이냐. 막동이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니, 아버지와 형님이 오염주 연막에서 3년을 고공살이하면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뼈가 녹는다고 했잖아요. 3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아버지 몸이 버티질 못할 거예요. 제가 가서 이겨야 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보름 전 등잔불을 밝히던 그 밤과 똑같았지요. 작은 불꽃 하나로 방 안가득 빛을 채우던 그때의 눈빛. 어머니는 그 눈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제발 무사히.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좁쌀로 주먹밥 2덩이를 지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눈물이 주먹밥 위에 떨어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막동이는 그 보자기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형이 물려준 해진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막동이가 마을 어귀를 나서는데 천수만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 포구에서 고깃배 한 척이 돛을 올리고 있었지요. 바닷바람이 막동이의 큰 저고리 자락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울타리 밖에 서서 치마 끝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막동이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형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꼭 이기고 데려올게요. 8살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 천수만 갯벌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산 남쪽 끝 천수만 연안에서 북쪽 끝 가로림만 입구까지 갯벌길과 고갯길을 돌아가는 110리의 먼 여정이었지요. 어른 걸음으로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을 8살 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이틀이 넘게 걸릴 것이었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고 갈매기 떼가 머리 위로 낮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막동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집신이 닳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동이가 갯마을을 떠나 천수만 갯벌길을 따라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8살 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생각보다 길이 더디었습니다. 갯벌길은 마른 곳과 질퍽한 곳이 번갈아 나왔고 질퍽한 곳에서는 집신이 지늘게 빠져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요. 한낮이 되자 가을 햇살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어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고 목이 말라 갯가의 웅덩이에 고인 물을 손으로 떠마시려 했으나 짠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어요. 허리춤에 묶어둔 주먹밥 한 덩이를 풀어 반쪽만 먹고 나머지를 다시 싸두었는데 내일도 걸어야 하니 아껴 먹어야 한다는 것쯤은 이 어린 것이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천수만 위에 길게 노을이 번질 무렵
저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보였습니다.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자리한 내포 장터였지요. 마침 장날이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좁은 장터길이 어깨를 부대낄 만큼 붐볐고 여기저기서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새우젓이요. 오래 담근 새우젓. 한 대에 세 푼이요. 옹기 사려, 옹기. 장독 큰 것 10푼이면 가져가시오. 각 구운 떡을 파는 안악 옆에서는 달콤한 꿀 냄새가 풍겨왔고 생선 좌판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소금 자루를 쌓아놓고 파는 장사치의 외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는데 막동이는 그 소금 자루를 보자 가슴이 뜨끔했지요. 아버지가 저런 소금을 지게에 지고 30리 40리를 걸어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막동이는 장터 한쪽 느티나무 밑에 주저앉아 남겨둔 주먹밥 반 덩이를 꺼내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 비단은 내 것이다. 아니, 내 비단이야. 이놈이 내 물건을 훔쳐가려 하고 있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막동이도 주먹밥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허리에 묶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장터 한복판에 비단 한 필이 땅에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이 그것을 사이에 두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갓을 쓰고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제법 행색이 반듯한 사내였어요.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다른 한 사람은 삼배 5세대가 절은 행전을 두른 농부 차림의 사내였는데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타 있었고 손이 투박했습니다. 남색 두루마기의 사내가 소리쳤지요. 이 비단은 내가 충청 가명에서 가져온 물건이요. 오늘 장에 내다 팔려고 보자기에 싸서 가져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자가 훔쳐간 것이요. 농부 차림의 사내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 비단은 내 마누라가 석 달을 밤낮으로 짠 것이요. 내가 오늘 장에 팔러 가져온 것을 이자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요. 둘 다 비단의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얼굴에는 핏대가 섰지요. 구경꾼들이 둘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알아? 둘 다 자기 것이라 하는데. 증인이라도 있어야 알 텐데 아무도 못 봤으니 원. 그때 장터를 순찰하던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허리에 환도를 찬 젊은 포졸이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둘 다 자기 비단이라 하니 내가 어찌 판별하겠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만 분명 제 것입니다. 아니요, 제 것이요. 포졸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관하로 가서 처결을 받든지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시오. 두 사람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장터는 점점 소란스러워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 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제가 누구 것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큰 저고리에 진흙이 묻은 맨발, 볼이 벌겋게 탄 8살짜리 꼬마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서고 있었지요. 포졸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꼬마야, 비켜라. 어른들 일이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두루마기 사내가 코웃음을 쳤지요. 저 꼬마 좀 봐라. 젖도 안 마른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농부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어차피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좋다, 해보거라. 이 판에 방법이 없으니 꼬마라도 나서봐라. 막동이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지요. 두 분의 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손은 왜?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동이가 먼저 남색 두루마기 사내의 손바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농부 차림 사내의 손바닥을 보았지요. 한참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단은 이 어른의 것입니다. 막동이가 남색 두루마기 사내를 가리켰지요.
농부 차림의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막동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 어른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손가락 끝마디에 매끈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사이에 실오라기가 끼어 있습니다. 비단이나 명주를 오래 다루는 포목상의 손이지요. 실을 감고 천을 접고 하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이런 굳은 살이 박이는 법입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어요. 막동이가 이번에는 농부 차림 사내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 어른의 손을 보십시오. 손바닥에 크고 거친 굳은 살이 두툼하게 잡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쟁기와 호미를 쥐어 굵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밭을 갈고 땅을 일구는 농부의 손이지 고운 비단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동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비단이라는 것은 누에에서 뽑은 실로 짜는 것인데 그 실이 어찌나 가늘고 열인지 거친 손으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비단을 짜고 만지고 접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은 실결에 길들여져 매끄러워지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 어른의 손은 호미를 쥐던 손이니 비단을 짠 적도 다룬 적도 없는 손입니다. 농부 차림 사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포졸이 그 사내의 멱살을 잡았지요. 이놈, 남의 물건을 훔치려 했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런 걸 알아보느냐. 세상에 8살짜리가 포졸보다 낫구나. 남색 두루마기 사내가 막동이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지요. 고맙구나, 꼬마야. 내 덕분에 내 물건을 찾았다. 사내가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쥐어주려 했지만 막동이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구경꾼 뒤쪽에서 굽은 허리에 노파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삼배수건을 두르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인 70 안팎의 할머니였지요. 장터 한쪽에서 새우젓 항아리를 늘어놓고 파는 분인의 할머니였습니다. 꼬마야, 참으로 기특하구나. 어디서 온 아이냐? 천수만 갯마을에서 왔습니다. 혼자 왔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막동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가로림만 오염주 어른의 연막에 갑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그곳에서 고공살이를 하고 계세요. 지혜 겨루기에 지셔서 분인의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염주라고? 그 양반한테 가겠다고? 할머니가 막동이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얘야, 그 양반은 평생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태안의 박서방도 해미의 조씨 영감도 서산 장터의 김자수도 다 그 양반한테 져서 연막에서 뼈가 녹고 있어. 어른들도 못 이기는 걸 8살짜리가 어찌 하겠느냐. 제발 돌아가거라. 막동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할머니, 아버지가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소금을 끓이고 계세요. 형님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분인의 할머니는 그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할머니가 좌판 뒤로 돌아가더니 보자기에 싼 주먹밥 2덩이와 집신 한 켤레를 가져왔어요. 막동이의 발을 보니 집신 바닥이 다 닳아 맨발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가로림만까지 아직 50리가 넘는다. 내일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이면 닿을 게다. 막동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얘야. 할머니가 막동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지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 재주면 혹시 모른다. 오늘 내가 한 것을 보니 보통 아이는 아니더구나. 부디 무사히 돌아오너라. 막동이는 새 집신을 깨어 신고 주먹밥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가는 작은 뒷모습을 분인의 할머니가 한참이나 지켜보았지요. 해가 벌써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장터의 사람들도 하나 둘 짐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장터 어기 주막의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큰 저고리를 끌어안고 몸을 말면 견딜만 했지요.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하늘에 별이 아직 남아 있었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나섰지요. 내포 장터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갯벌길이 끝나고 야트막한 고개가 이어졌습니다. 고갯길 양쪽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막동이는 걸으면서도 눈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흙의 성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바람에 섞인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짠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매캐한 연기 냄새, 소금을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저 아래로 넓은 갯벌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림만이었지요. 그리고 그 갯벌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초가지붕들 사이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무쇠 가마솥에서 소금물을 끓이는 연기였습니다. 연막이었지요. 그 한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2배는 큰 기와지붕이 하나 보였습니다. 막동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기다. 저기에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다. 작은 주먹을 꼭 쥐었지요. 집신 바닥이 또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를 내려가 갯벌길로 접어들었고 소금 끓이는 매캐한 연기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가로림만의 짠바람이 막동이의 벌건 볼을 스쳤습니다. 이윽고 막동이가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기둥에 방문이 하나 붙어 있었지요. 지혜겨루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외상값을 탕감하고 1000냥을 얹어줄 것이며 자는 3년간 고공살이를 할 것. 막동이는 그 글귀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천수만에서 이틀을 걸어온 8살 아이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배는 고팠지만 눈빛만은 등잔불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막동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문지기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 올린 꼬마라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뭐야, 넌 누구냐? 오염주 어른을 뵙고자 왔습니다. 방을 보고 왔습니다. 방? 무슨 방 말이냐? 지혜겨루기 방문이요. 대결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문지기가 막동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진흙 묻은 맨발의 집신 바닥은 닳아 너덜너덜했고 형에게 물려받은 저고리는 어깨가 축 처져 허수아비 같았지요. 고갯길을 넘어오느라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바닷바람에 벌겋게 터 있었습니다. 하, 이런, 젖도 안 마른 꼬마가 대감님과 지혜 겨루기를 하겠다고? 문지기가 배를 잡고 웃었지만 막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문지기가 웃다가 멈칫했습니다. 결국 안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번듯한 기와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소금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담장 너머로 넘어왔고 짠 냄새와 뗄나무 타는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지요. 담장 저편에서는 고공들이 갯벌 흙을 퍼나르는 소리, 함수를 가마솥에 붓는 첨벙거리는 소리, 불 때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이 조여왔지요. 저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바로 저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대청에 오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쉰 안팎의 사내였는데 몸집이 우람했고 목이 황소처럼 굵었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행색이 양반 못지 않았습니다. 넓적한 얼굴에 눈이 작고 날카로웠으며 입꼬리가 늘 살짝 올라가 있어 웃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깔보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대감님, 아이 하나가 방을 보고 왔다 합니다. 문지기의 말에 오염주가 고개를 들었지요. 대청 아래에 서 있는 꼬마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지혜 겨루기에 참가하겠다고? 예, 어른. 나이가 몇이냐? 8살입니다. 오염주의 입에서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하인들도 서로 얼굴을 보며 킥킥거렸지요. 8살짜리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는 게냐? 내 수수께끼에 져서 저 연막에서 소금을 끓이고 있는 자가 몇 명인 줄 아느냐? 태안의 박서방, 해미의 조씨 영감, 서산 장터의 김좌수, 다 한때는 잘난 체 하던 자들이었다. 오염주가 부채를 탁 접으며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거라. 내 어미가 기다릴 게다. 하지만 막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작은 몸으로 꼿꼿이 서서 오염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른, 제가 이기면 천냥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면 천냥 어치 3년 고공살이다. 알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지요. 오염주가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방문을 내건 이상 도전자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거부하면 고을에 소문이 나서 오만석이 8살짜리한테 겁을 먹었다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오늘은 가서 쉬어라. 오염주가 손을 저으며 아이를 물렸습니다. 하인이 막동이를 행랑채 한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은 좁고 눅눅했지만 이틀 동안 주막 처마 밑과 느티나무 밑에서 잠을 잔 막동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행랑채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담장 너머에서 가마솥 불 때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탁탁 나무 넣는 소리, 후 불 부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의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가마솥 앞에서 밤을 새우는 고공들의 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저 소리들 사이에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절대 지지 않을게요. 이튿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가로림만 위로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갯벌에서 올라오는 물안개와 가마솥의 증기가 뒤섞여 사방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요. 막동이가 사랑채로 찾아가니 오염주가 벌써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편히 잠을 잤는지 얼굴에 여유가 넘쳤고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왔느냐? 예, 어른. 오늘은 내가 먼저 묻겠다. 내가 주인이니 먼저 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십시오. 막동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비가 내리는 갯벌길 저편으로 농부 한 사람이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소는 비를 맞으며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고 농부는 삿갓을 눌러쓰고 곶비를 잡아 끌고 있었지요. 오염주가 그 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거라. 저 소가 여물을 얼마나 먹었겠느냐? 순간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지요.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갯벌길 저 멀리 걸어오는 소를 보고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소의 배를 갈라봐야 알 수 있는 일을 저 멀리서 눈으로만 보고 어찌 대답하겠느냐는 것이 오염주의 계산이었지요. 막동이는 비에 젖은 갯벌길 위의 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예, 어른. 저 소는 곶비 안에 든 만큼 다 먹었습니다. 오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곶비 안에 든 만큼이라고? 하인들도 웅성거렸지요. 곶비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막동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소를 보십시오. 말뚝에 곶비로 메어놓은 소입니다. 소는 말뚝에서 곶비가 닿는 데까지만 고개를 내밀어 풀을 뜯을 수 있지요. 곶비가 닿는 범위 안쪽의 풀은 모조리 뜯어먹었을 것이나 곶비 밖에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닿지 않으니 풀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소가 먹은 양은 곱비 안에 든 만큼 딱 그만큼이옵니다. 사랑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염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수수께끼로 수백 명을 이겨온 사내가 첫 판부터 8살짜리에게 꺾인 것이었어요. 하인들이 서로 눈만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대감님을 이긴 거야? 대감님이 저렇게 말문이 막히신 건 처음이야.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른, 제가 이긴 것입니까? 오염주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럼 천냥을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염주의 손이 떨렸지만 붓을 들어 장부에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천냥. 오염주는 붓을 내려놓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하자. 예, 어른. 막동이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오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지요. 도대체 저 녀석이 뭐란 말이냐? 8살짜리가 어찌 저런 재주가 있단 말인가?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자존심이 어린아이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지요. 밤새 이를 갈며 다음 날을 벼르고 또 벼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지요. 막동이가 사랑채로 찾아가니 오염주가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제와 달리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른, 오늘은 제가 낼 차례가 아닙니까?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렇다. 내 차례다. 오염주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벌써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어떤 수수께끼를 내든 풀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막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사랑채 문지방 쪽으로 걸어갔지요. 사랑채 문은 안쪽의 대청과 바깥 마당의 경계에 있었는데 문지방이 나무로 높직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그 문지방 위에 걸터 앉았지요. 엉덩이 절반은 사랑채 안쪽에, 나머지 절반은 마당 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대청 마루 위에, 다른 쪽 다리는 마당 쪽으로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염주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어른, 제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순간 오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도 숨을 죽였지요. 오염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을 보고 안에 있다 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밖에 있다 하면 안으로 들어올 것 아닌가? 무엇을 말하든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라 해도 틀리고 밖이라 해도 틀리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오염주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말로는 도저히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막동이는 여전히 문지방 위에 앉아 오염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하인들은 대감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어른 졌습니까? 막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염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졌다.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데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천냥도 잃어본 적 없는 사내가 2천냥을 이틀 만에 떼인 것이었지요. 2천냥을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염주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2천냥. 장부에 적힌 두 글자가 오염주의 눈에 불에 지진 낙인처럼 찍혔지요. 하인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님이 연거퍼 2번이나 치셨어. 저런 꼬마한테 2천냥이라니 세상에. 막동이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오는 막동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띠지 않았지요. 그날 밤 막동이는 행랑채 방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0냥을 땄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에서 여전히 가마솥 불 때는 소리가 들려왔고 고공들의 기침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지요.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뗄나무를 등에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두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은 등이 굽어 있었고 뒤에 가는 사람은 키가 크지만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어요.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실루엣이 어렴풋했지만 앞사람의 굽은 등허리와 뒷사람의 앙상한 팔다리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지요. 아버지와 형님이었습니다. 막동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소리를 삼켰지요. 달려가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막동이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형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꼭 데려갈게요. 꼭요. 담장 너머로 두 그림자가 사라지고 가마솥에서 소금 끓는 소리만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막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내일도 모레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불었는지 가로림만 위로 구름이 모두 걷혀 있었고 갯벌 위에는 아침 햇살이 번들번들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막의 가마솥에서는 벌써부터 뽀얀 증기가 피어올라 짠 바람에 실려 사랑채 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막동이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오염주가 벌써 대청 한가운데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막동이는 속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젯밤 오염주가 잠을 한숨도 못 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새까맣게 서 있었고 광대뼈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이틀 연속 진 분함이 도끼로 바뀌어 작고 날카로운 두 눈 속에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았어요. 왔느냐? 예, 어른. 오늘은 내가 낼 차례다. 오염주의 목소리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지요. 밤새 궁리하고 또 궁리하여 갈고 닦은 수수께끼를 꺼낼 참이었습니다. 오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야, 잘 들어라. 예, 어른. 내 이 연막 뒤 갯벌에서 말이다. 수년 전에 죽은 고래가 한 마리 있었다. 예. 그 고래가 갯벌에 묻혀 뼈만 남았었는데 글쎄 어느 날 그 죽은 고래가 되살아나서 뼈를 추슬러 다시 바다로 나가더란 말이다. 막동이는 조용히 오염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 고래가 지금도 가로림만 앞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데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붙잡겠느냐? 오염주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은 고래가 되살아났다는 황당한 전제를 깔아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니 어떤 답을 내놓든 허점을 잡아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염주의 속셈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죽은 고래가 되살아나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번에는 저 꼬마가 못 풀겠지. 막동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채 밖으로 보이는 가로림만 갯벌 위에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멀리 수평선 위로 얇은 구름이 길게 걸려 있었지요. 막동이의 눈이 그 구름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른, 아주 쉽습니다. 오염주의 눈이 커졌지요. 뭐? 쉽다고? 예, 붙잡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붙잡겠느냐? 막동이가 사랑채 문밖 가로림만 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를 떼어다가 그물을 짜겠습니다. 무지개 그물로 가로림만 앞바다를 휘감아 두르면 아무리 큰 고래라 한들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옵니다. 오염주의 입가에 득이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렸던 순간이었지요. 하 이놈아. 오염주가 부채로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지개로 어떻게 그물을 짜느냐? 무지개가 손에 잡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그것으로 어떻게 그물을 엮느냐 말이다.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무지개로 그물을 짤 수는 없지. 이번에는 저 아이가 졌네. 오염주의 얼굴에 이틀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여유 있게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런데 막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른, 뭐냐? 할 말이 있느냐?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만부당지설이 아닙니까? 오염주의 미소가 멈추었지요. 만부당지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만 번을 들어도 마땅하지 않은 말, 곧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옵니다. 막동이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어른, 죽은 고래가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갯벌에 묻혀 뼈만 남은 고래가 어떻게 다시 살아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지요. 막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저도 말도 안 되는 답을 드린 것이옵니다. 죽은 고래가 되살아나는 것은 믿으시면서 무지개로 그물을 짜는 것은 못 믿으시겠습니까? 오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허점을 정확히 찔린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전제 위에 세운 문제이니 있을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지요.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맞는 말이야. 죽은 고래가 살아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무지개 그물만 탓할 수는 없지. 오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으나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부채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른, 천냥을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염주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3,000냥. 세 번째 패배였지요. 장부에 적힌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며 오염주의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수수께끼 실력이 8살 아이 앞에서 3번이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하자. 오염주의 목소리에 기력이 빠져 있었지요. 막동이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오염주는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거리다 앉고 앉았다 다시 일어나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이런 치욕이 있나? 3번이나 졌다니. 내가 평생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이 있더냐? 오염주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저 꼬마의 재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곱비 안의 여물, 문지방의 안과 방, 만부당지설의 반격. 어른도 생각해내기 어려운 답들을 8살짜리가 막힘없이 내놓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동이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오염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탓에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더욱 짙어져 있었지요. 기력이 빠져 보였습니다. 어른, 오늘은 제가 낼 차례가 아닙니까? 그렇다. 오염주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3번을 지고 나니 목소리에서 위엄이 사라져 있었지요. 막동이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반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허리를 반듯하게 폈지요. 그리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감은 것이 아니었어요. 눈꺼풀이 반쯤 내려와 있었는데 까만 눈동자가 실눈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지요.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묘한 상태였습니다. 막동이가 그 상태로 입을 열었지요. 어른, 제 눈이 떠 있습니까? 감겼습니까?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멈추었고 오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오염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 있다 하면 이놈이 눈을 완전히 감아버릴 것이고 감겼다 하면 번쩍 눈을 뜰 것 아닌가. 이틀 전 문지방의 안과 밖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오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바르르 떨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참새떼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가마솥에서 소금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막동이는 여전히 눈을 반쯤 감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고 오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른 졌습니까? 막동이가 조용히 물었지요. 오염주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졌다. 그 한마디에 사랑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평생 천냥도 잃어본 적 없는 사내가 사천냥을 떼이고 있었습니다. 4번을 연거푸 치다니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냥을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염주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먹물이 장부 위에 뚝뚝 떨어졌지요. 사천냥. 하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지요. 막동이가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염주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막동이가 물러나자 오염주는 2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빈 사랑채에 울렸지요.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한편 막동이는 행랑채로 돌아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천냥을 땄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지요. 무릎을 끌어안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연막 쪽에서 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가마솥 아래 뗄나무가 타오르는 불빛이었지요. 그 불빛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가고 있었어요. 함수를 길어 나르는 사람, 뗄나무를 패는 사람, 가마솥의 불을 지키는 사람. 그 그림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모두 오염주의 수수께끼에 져서 이곳에 묶인 사람들이었지요. 막동이의 눈에 다시 어젯밤 보았던 2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굽은 등허리의 아버지, 앙상하게 마른 형님. 그 2 사람이 지금도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가마솥 앞에 서 있을 것이었지요. 소금 증기에 눈이 따갑고 불 앞에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등잔불처럼 또렷했지요. 내일 한 번만 더 이기면 돼. 5천냥이면 아버지와 형님을 꼭 구할 수 있어.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 해. 담장 너머로 가마솥 끓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가로림만 위로 달이 천천히 기울어 갔습니다. 막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쉬이 오지 않았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5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날이었지요. 막동이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오염주가 벌써 대청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가 퀭하고 볼이 푹 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오염주의 무릎 위에 2 주먹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궁리하고 또 궁리하여 마지막 수수께끼를 벼려온 것이 틀림없었지요. 왔느냐? 예, 어른. 오늘은 내가 낼 차례다. 오염주의 목소리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흘간 4번을 지고도 5째 날 아침에 다시 앉아있는 사내의 얼굴에는 분함과 도끼와 그리고 마지막 한 가닥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예, 어른. 그러십시오. 막동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얘야, 잘 들어라. 예, 어른. 내 이 연막에서 소금을 끓이는 무쇠 가마솥이 있지 않느냐? 예, 있사옵니다. 그 무쇠로 방석을 만들어서 사랑채에 깔고 앉았었다. 막동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무쇠방석에 모서리가 풀어져서 나갔단 말이다. 오염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모서리를 다시 만들면 좋겠느냐?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무쇠로 만든 방석의 모서리가 풀어졌다니 대체 그것을 무엇으로 꿰매라는 말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염주는 사흘 전 고래 수수께끼와 같은 방식이었지요. 있을 수 없는 전제를 깔아놓고 답을 내놓으면 허점을 잡아물고 늘어질 속셈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채 문 밖으로 가로림만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물이 빠진 갯벌 위에 하얀 모래톱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막동이의 눈이 그 모래톱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른, 아주 쉽습니다. 뭐? 또 쉽다고? 오염주가 놀라 물었지만 눈 속에는 득이에 찬 빛이 숨어 있었지요. 쉽다는 말이 나올수록 좋았습니다. 답을 내놓는 순간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저 건너 갯벌에 흰 모래를 퍼다가 가져오겠습니다. 막동이가 갯벌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그 모래로 새끼를 꼬아서 모서리에 하나하나 이어냅니다. 모래 새끼로 무쇠방석에 풀어진 모서리를 엮으면 딱 맞아떨어질 것이옵니다. 오염주의 입가에 이틀 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하, 이놈아. 오염주가 부채로 바닥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래가 어떻게 꼬아지느냐? 모래알이 손에서 줄줄 새는데 어떻게 새끼를 꼬고 실을 엮겠느냐 말이다. 모래로 새끼를 꼬는 놈이 세상 어디에 있더냐?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모래로 새끼를 꼴 수는 없지. 이번에는 진짜 저 아이가 졌어. 오염주의 얼굴에 승리의 빛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나흘간의 분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어깨까지 으쓱거렸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뭐냐? 할 말이 있느냐? 이번에는 내가 졌다.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만부당지설이 아닙니까? 오염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지요. 사흘 전 고래 수수께끼 때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염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무쇠는 쇠붙이이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지요. 쇠붙이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무쇠는 불에 달구면 녹고 식으면 굳고 힘을 주면 부러지는 법이지 실이나 천처럼 올이 풀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른께서 무쇠방석에 모서리가 풀어졌다 하셨으나 세상 천지에 무쇠가 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막동이가 말을 이었지요. 어른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저도 말도 안 되는 답을 드린 것이옵니다. 무쇠가 풀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믿으시면서 모래로 새끼를 꼴 수 없다고 하십니까?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무쇠가 풀어질 리가 없지. 저 아이 말이 맞네. 풀어질 수 없는 것을 풀어졌다 해놓고 꼴 수 없는 것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야. 오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수수께끼가 무너진 것이었지요. 입술을 깨물었으나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른, 천냥을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염주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5,000냥. 5번 모두 졌지요. 5,000냥이라는 거금을 8살 아이에게 단 닷새 만에 떼인 것이었습니다. 오염주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평생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했습니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요. 막동이가 조용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어른, 감사합니다. 오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동이의 눈이 마당 한쪽을 향했지요. 사랑채 마당 담장 위에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부리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제비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담장 아래로 내려가더니
기와 처마 밑에 틀어놓은 둥지에서 새끼 제비 서너 마리가 삐삐 울며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어미 제비가 부리로 물고기를 찢어 새끼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습니다. 막동이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오염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더 물을 게 있느냐? 오염주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지요. 저 제비를 보십시오. 막동이가 담장 위에 갈매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미 제비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둥지로 돌아와 새끼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어찌 되었느냐? 막동이가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요. 어미제가 힘들게 잡아온 물고기를 어째서 새끼들이 먹습니까? 어미가 잡았으면 어미가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5번을 지고 나서 처음으로 콧방귀를 낀 것이었지요. 이놈아, 수수께끼는 잘 풀어도 참 철이 없구나. 아직까지 어린 새끼들이니까 제 힘으로 먹이를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미가 잡아다 먹이는 것이고 새끼가 받아먹는 것이지. 아, 그렇습니까?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마당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연막 쪽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새벽부터 갯벌에 나가 함수를 길어 나르고 돌아오는 고공들이었습니다. 비에 젖고 소금기에 절은 옷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2사람이 보였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과 소금기에 검붉게 그을은 얼굴, 어깨에 깊이 패인 지게 끈 자국 위로 새롭게 생긴 화상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뒤에 가는 사람은 키가 크지만 앙상하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져 있었고 눈가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아버지와 형님이었습니다. 막동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른, 저기 앞에 오시는 분이 제 아버지이옵니다. 오염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뒤에 오시는 분은 제 형님이옵니다. 막동이가 오염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미 갈매기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듯이 제 아버지께서 먼저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인 제가 와서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오염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른, 저는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수만 갯마을에서 110리를 이틀 동안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평생 소금 등짐을 지고 장터를 돌아다니셨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지게를 지셨고 손이 갈라지도록 소금을 만지셨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고 끝내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막동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제가 5,000냥을 땄으니 아버지와 형님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사랑채가 고요했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지요. 오염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살 아이가 아버지와 형을 구하러 110리를 맨발로 걸어왔고 자신과의 대결에서 5번을 모두 이겼지요. 그리고 갈매기 이야기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오염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막동이를 바라보았지요. 8살 아이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등잔불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래. 오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을 데려가거라. 막동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아버지, 형님. 막동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던 서기와 큰돌이 멈춰섰지요. 소매를 걷어올린 큰 저고리에 진흙 묻은 맨발, 볼이 벌겋게 탄 작은 아이가 2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서기의 눈이 커졌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야. 큰돌이 소리쳤습니다. 3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았지요.
서기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막동이의 작은 등을 더듬었고 큰돌의 앙상한 팔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막내야, 정말 내가 맞느냐?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금 증기에 절어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막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예, 아버지. 저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혼자서? 예. 천수만에서 이틀 걸어왔어요. 큰돌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지요. 내가 어떻게 오염주 어른과 겨루기를 한 거냐? 예, 형님. 5번 모두 이겼어요. 5번을? 서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대청에 오염주가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5,000냥을 땄어요. 이 돈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데려갈 거예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막내가 온 마을이 미련퉁이라 비웃던 그 아이가 110리를 걸어와 천하의 오염주를 5번이나 이기고 아비와 형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막내야. 서기가 떨리는 손으로 막동이를 끌어안았지요. 소금기에 절은 적삼에서 짠 냄새가 났지만 막동이는 아버지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집으로 가요. 오염주가 사랑채에서 내려와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종문서를 꺼내 찢어버렸지요. 오늘로써 자유다. 그리고 약속한 5,000냥은 그냥 가져가거라. 막동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인이 커다란 보자기에 싼 돈을 가져왔고 오염주가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아이를 잘 키우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세. 서기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염주가 쓸쓸하게 웃었지요. 나는 평생 수수께끼로 많은 사람을 이겨왔지만 오늘 제대로 배웠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힘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더구나. 오염주가 막동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고맙다. 어른, 안녕히 계십시오. 막동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세 사람은 오염주의 연막을 나섰습니다. 5,000냥을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서 아버지가 등에 지고 큰돌이 옆에서 부축하고 막동이가 앞장서서 걸었지요. 가로림만 갯벌 위로 오후 햇살이 금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날렸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서기가 걸으면서 자꾸만 막내를 돌아보았지요.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큰돌이 동생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막내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형보다 훨씬 낫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먼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지요. 이틀을 걸어 마침내 천수만 갯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막동이가 먼저 달려가 소리쳤지요. 초가집 안에서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보자기를 등에 진 남편과 큰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서방님, 큰돌아. 여보, 다녀왔소. 서기가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였지요. 오랜만에 온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막내 녀석이 우리를 구했소. 서기가 5,000냥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5,000냥이요. 이 돈이면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소. 어머니가 막동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족살밥에 소금에 절인 무 한쪽이 반찬의 전부인 저녁이었지만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밥은 세상 어느 잔치상보다 따뜻했지요. 아버지가 막동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등잔불로 방을 채우던 그날 밤 애비는 내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 그때 이미 알았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요, 아버지? 그래. 앞으로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게다. 온 가족이 웃음 지었습니다.
5,000냥으로 오염주에게 진 외상빚을 모두 갚고 작은 연막 하나와 무쇠 가마솥 2개를 장만했지요. 더 이상 남의 소금을 외상으로 떼어다 등짐으로 팔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천수만 갯벌에서 직접 함수를 깃고 소금을 구워 석인의 가족은 그 넉넉하지는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살림을 일구어 나갔다고 합니다. 막동이는 자라서 고을에서 이름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이가 어려도 지혜가 있으면 집안을 일으키고 효심이 깊으면 하늘이 돕는 법이라. 8살 소금쟁이 아들의 이야기는 천수만과 가로림만 일대에 두고두고 전해졌답니다. 오늘도 조선 야담꾼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